자, 이어서 갈게요. 우리 지금 이 조선학 운동까지 했고, 3 실증주의 사학. 이 실증주의 사학은 랑케 사관? 무슨 사관? 우리 역사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랑케 사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랑케 사관. 이건 이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 연구. 객관적, 실증적 역사 연구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실증주의 사학이죠. 이 실증주의 사학은 1934년에 이거 이름을 먼저 씁시다. 진단학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학회가 창립되죠. 이게 1934년에 창립이 돼요. 이게 원래는 청구학회의 대항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의 대항마? 청구학회와 싸우겠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청구학회가 몇 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청구학회는 1930년에 만들어졌어요. 식민사학을 연구하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표정이 오전에 한 건지 오후에 한 건지 이게 3주 전에 한 건지 지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청구학회에 대항하는 걸로 이게 만들어져요. 일단 만든 사람들을 좀 보면 이게 이윤재, 그 다음에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고요. 진단 학보도 발간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1934년이면 이게 민족 말살 통치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인데 이때 어떻게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해방 때까지 계속 존속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별로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뭘 비판하려고 만든 건데 식민사관 비판하려고 만든 건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이런 걸 보면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가 탄압을 하지 않은 거겠죠. 만약에 식민사관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면 일본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아까 전에 봤던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은 다 해외에서 연구하는 거야. 국내에서 저런 거 연구했다간 다 죽었겠지. 근데 이거는 국내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것도 연대를 보면 30년대인데 이게 존속했다는 것은 한계가 뭐라는 거예요? 식민사학을 열심히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실증주의 사학의 한계를 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헌고 중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식민사관 비판에는 소홀했다. 식민사관을 비판하는데 소홀했다. 이렇게 한계를 좀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그 첫 해 4월에 봤던 국가직 시험에서 이게 이제 출제가 돼서 손진태가 출제가 돼서 6월에 봤던 시험에서 손진태가 출제가 돼서 난리가 났던 거죠. 이 손진태가 출제가 된 4월인가요? 국가직? 하여튼 여기 손진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손진태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누구긴 누구야? 얘야?
그다음에 네 번째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이 사회경제사학은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기초로 해서 만든 역사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뭐에 있다? 물질에 있다. 유물사관을 기초로 기반으로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 하에서 한국사의 체계성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 하에서 한국사의 체계성을 정립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백남훈이 했던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 이게 자동차가 있다고 봅시다. 차가 있는데 이게 세계사야. 근데 이 세계사가 일로 가요. 근데 이 위에다 한국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걸 둥근 원이라고 했거든요. 둥근 공이라고 봅시다. 공을 이렇게 한국사를 올려놨는데 이 한국사가 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속도와 방향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빠르고 얘가 늦으면 공이 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방향이 아니면 이쪽 옆으로 떨어지겠지. 근데 이 공이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사가 세계사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발전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한국사의 발전 법칙이지. 한국사도 발전하고 있다. 한국사의 발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를 비판할 수 있는 거냐면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완벽히 이론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사관의 그래서 이 심화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선 후기 경제사 할 때 근대 태동기 이거 할 때 이양법을 통한 자본주의의 맹아 이런 거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질적 증대가 결국 우리나라 사회 경제를 변동시키고 신분제를 동요시키고 막 이러면서 결국 근대화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유물이니까 이 물질을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의 정신사관도 비판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은 뭘로 역사를 보려고 해요? 민족 정신으로 역사를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뭘로 파악하자는 거야? 물질로. 생산력이나 생산관계. 생산력이나 생산관계 등으로 관계로 역사 발전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비판하게 되냐면 민족주의 사학의 정신사관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뭐 사회경제사학이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하고 또 민족주의 사학은 얘를 비판하고 또 얘는 얘를 비판하고 뭐 이러는 거죠. 원래 역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 연구라는 게 얘는 얘 비판하면 또 얘는 얘 비판하고 얘는 얘 비판하고 얘는 얘 비판하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학이 발전하는 거죠 서로. 민족주의의 정신사관을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는 민족주의는 우리나라 이제 식민사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역사 이론이니까 이거보다는 뭐가 더 잘 나오겠어요? 이게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경제사학이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
이러면 식민사관의 뭐를 비판하는데 정체성론을 비판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사 이론이다.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문제에서 내겠죠. 설마 이걸 비판한 걸 뭐하러 내겠어? 뭐 낼 수야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대표 인물을 좀 보면 백남은 이건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시. 백남. 조선 사회 경제사 책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사회 경제 사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유물론적 사관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질적 증대가 사회 경제 구조를 변동시키고 사회 경제 구조를 변동시키면 이것이 정치 문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회 경제거든요. 조선 사회 경제사. 그다음에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 이게 후속작이죠. 봉건 사회 경제사.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전석담이라든지 이청원 이런 분이 활동을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백남운이 중요해요. 백남운이. 그리고 이 백남운 선생은 이건 이제 사회경제사학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분이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활동하시거든요. 이게 원래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이게 원래 사회주의 경제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이 유물사관을 얘기하는 거거든. 사회주의 역사학자. 근데 첫 시간에 내가 이걸 얘기한 거지. 만나는 첫날 그것도 그치. 해방 이후 이분이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책을 쓰세요. 뭐라고요? 조선민족의 진로. 이 책도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세요. 백남운이 나왔으니까. 백남운을 또 배울 일이 없거든요. 해방 이후 조선민족의 진로. 이것도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렇게 책을 쓰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 경제사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신민족주의 사학은 이제 민족주의 사학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게 40년대 초반부터 등장을 해요. 1940년대 초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해방 전후에 좌우 대립을 극복하는 이념으로 사용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좌익도 우익도 다 뭐예요? 우리 민족이니까. 이게 해방 전후로 해서 좌우 대립을 극복하는데 이 신민족주의 사학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해방 전후로 해서 해방 전후 좌우 대립을 극복하는데 이게 활용돼요. 그래서 이게 민족의 단결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좌우 대립을 극복하기 때문에 사료 같은 데서 보면 민족의 단결, 역설 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연구했던 분이 손진태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거죠, 손진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있죠. 서울대학교는 역사학이 분류가 돼 있는 거 아시죠? 학부가 국사학과,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이렇게 돼 있죠. 학부 자체가 알고 계세요? 저희 학교는 분류가 안 돼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냥 서강대 사학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학과 배우면서 뭐 한국사도 배우고 이러는데 서울대는 안 그래요. 서울대는 학부가 딱 들어가면 국사학과 들어가면 국사를 중심으로 배우죠.
서양사학과는 서양사를 중심으로 배우고 동양사학과는 동양사만 배워. 이재용이가 동양사학과 나왔죠. 서울대 동양사학과 나왔어요. 이재용이가. 그 동양사를 배워서 저러고 있는 거야. 참 개탄스럽죠, 정말. 이건희 씨가 이재용이가 공부를 잘했었는데 이재용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든 서울대 법대를 가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고등학교, 걔 경복고등학교 다녔는데 아빠 저는 어딜 가나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라고 할 줄 알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물려받아야 되니까. 근데 느닷없이 동양사학과를 가라고 그런 거야. 이건희가. 그게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거든. 기업 경영을 하기 전에 역사를 배우라는 거는 이건희가 아주 제대로 짚고 있는 거야.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는 거지. 그게 유럽, 미국식 교육이잖아. 맨 처음에 밑에다 뭐를 기초 인문학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뭘 배우는 거야. 이게 상당히 학문적 수준이 높아지거든.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을 배운 상태에서 법을 공부하고 역사나 문학을 철학을 배운 상태에서 경제를 공부하면 사람이 되게 무서워지거든. 그래서 미국식 교육이 이러잖아요. 다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로스쿨 제도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학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법 공부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법대가 아니고. 이 손진태가 우리나라 서울대 초대 국사학과 학과장이에요. 손진태 이 사람이 쓴 책이 조선민족사 개론. 뭐 이름이 다 비슷해. 그렇죠? 자꾸 쓴 거를 뭘 보게 돼. 그렇죠?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쓰면. 근데 없어 또. 한 글자씩 틀리고. 이게 국사대요. 우리 이번 지난 국가직 문제에서 신민족주의 사학의 손진태를 자료로 주고 이거를 조선민족사 개론을 밑에다 발췌로 딱 준 거야. 그냥 이걸 아예 책 제목을 줬어 이렇게. 그리고 진단학회에서 활동하였다가 답이야. 이번 국가직 문제가. 이걸 주고 다음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수험생들은 이게 보통 이게 역사 문제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피리 꽂죠 보통. 신채호인가 박은식인가 막 이런 거 이제 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정인봉가. 근데 답이 손진태니까 막 이러고 다 틀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해설좀 손진태가 뭐야? 씨. 왜 신채호를 안 내는 거야? 씨. 신채호만 했는데 그쵸? 그렇게 되는 거라고. 손진태. 그 다음에 안재홍 이분도 기억을 했네. 안재홍이 조선상고사감을 쓴 게 사실은 이때예요. 신민족주의 사학과 관련된. 신민족주의와 죄송합니다.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여기서 이게 들어가죠 이름이? 그렇죠? 신민족주의와 뭐? 신민주주의. 이 이름이 아예 들어가잖아요. 신민족주의가.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이거를 역설을 한 거죠. 아까 전에 이분이 주장했던 무슨 철학? 다 함께 같이 살자. 이게 뭐라고요? 다사리 철학? 이게 이거야 이거. 20분 전에 배웠는데 표정이 저러네. 다사리 철학.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그 어렵다는 일제시대 역사연구 파트가 끝이 난 겁니다. 일제시대 역사연 어렵죠.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가르치다 보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요. 뭐냐면 일단 간단하거든요. 수험생들이 어려운 건 잘 봐요. 자, 이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치 체제, 뭐 이렇게 토지 제도 이런 걸 논리적인 걸 바탕으로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안 어려워요. 좀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제도를 이해한다는 거는 상당한 머리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수치 체제, 조선후기 수치 이런 거 어려워요. 근데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뭐를 싫어하느냐? 그냥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어려워요? 조선후기 실학 이런 게 어려워요. 왜?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 나오는 게 책이 막 붙어 있으면 싫어해. 그냥 단순해. 그냥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뭐 논리 구조 속에서 뭘 어렵게 이해하고 이런 건 잘해. 그게 이제 수능 세대의 강점이에요.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공부를 할 때 생각하면서 하고. 근데 반대로 가면 공무원 시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내거든요. 자, 안재영이 쓴 책이 뭐야? 몰라요? 막 이렇게. 이런 거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실컷 분당사 열심히 공부해놨는데 막 그런 건 안 물어보고 막 이상한 걸 물어보니까 지우겠습니다. 쑥 지우고 이게 쭉 지우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일제시대 종교 부분인데 종교. 일제시대의 종교활동. 일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일제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씩 볼게요. 개신교부터 보시죠. 개신교. 개신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 일단 그 기독교 청년회들이 있어요. 여자 기독교 청년회, 뭐 남자 기독 YMCA, YWCA 이런 이제 청년들이 기독교 청년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죠. 계몽이나 교육 이런 거. 지금도 YMCA나 YWCA는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YMCA, YWCA 활동. 개신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사참배 거부운동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았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펼치면서 일제히 탄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거를 하나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과 같은 박애 사업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때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지금도 천주교는 이 박애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신부님이나 수녀님 나오면 꼭 그 뒤에 애들 따라다니죠. 그게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그렇죠? 고아원, 양로원 같은 걸 운영해서 박애 사업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의민단이라고 해서 이게 대한의민단이라고 해서 항일 무장 투쟁 단체가 있어요. 이게 천주교 단체거든요. 대한의민단. 이제 1919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천주교 무장 투쟁 단체입니다. 천주교 뭐? 무장 단체.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무장 투쟁 단체를 만드는 건 되게 특이한데 천주교 무장 투쟁 단체. 이게 어디에서도 활동하냐면 이게 청산리 전투에 참가합니다. 어디에 참가했다? 청산리 전투에 참가를 했다. 뭐 청산리 전투에 엄청나게 뭐 크게 활약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천도교. 아,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 천주교 경향이라는 잡지, 이거 발간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우리 경향 신문도 그렇고 경향이라는 말 들어가면 천주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다. 경향 잡지 발간. 그다음에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뭐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이 이걸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동학이 이건 나중에 근대사 할 때 배워요. 천도교도 바꾸는 건데 이게 그 어린이와 여성들의 인권 향상 이런 걸 위해서 이 동학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천도교가 어린이,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 향상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걸로 연결해 보면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 소년회, 여기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도 만들고 어린이 잡지도 발간하고 그러는 거죠. 그 천도교예요. 요거와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죠. 천도교 소년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개벽이라는 잡지 이런 거 발견합니다. 이것도 천도교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대종교입니다. 대종교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근대사를 안 배우셔가지고 근대사 할 때 이걸 배우면 사실 더 쉽거든요. 근데 좀 가만 좀 해주세요. 지금 그 학습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엇갈리면서 돼가지고 이게 나철, 오기오 등이 1909년에 창시를 해요. 이 나철 오기오가 원래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1905년 을사늑약 때 오적 암살단 뭐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살단을 만든 사람이 만든 종교니까 이게 종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IS 같은 단체인데 좀 개념은 다르지만 이게 암살단인데 이 대종교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무장투쟁 단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만주에 우리 전에 배웠던 중강단 있죠? 이 중강단이 바로 이게 대종교 본사죠. 중강단 이게 1911년에 만들었던 중강단이 이게 대종교 본사고 북만주에 있었죠. 이 중강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무호독립선언 발표한 거 1918년에 뭐 발표한 거? 무호독립선언 이런 거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호독립선언은 기미독립선언과 다르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육탄혈전 이런 거 이제 무장투쟁 이런 게 있는 거죠. 대종교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무호독립선언 이런 걸 발표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종교와 다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이제 사찰령이죠. 사찰령 이후 굉장히 친일화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주지를 총독이 임명하니까 뭐 오직 주지가 훌륭한 역할을 해냈겠습니까? 총독의 임명을 받고. 그러면 이 친일화되는 불교를 막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냐면 한용운 선생님이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만해. 이 만해 선생님이 평상시에 이 얘기하거나 기록에 보면 얘기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와일드하세요. 길 가다가 애국가 막 이렇게 부르다가 체포되거든요. 애국가를 막 길거리에서 일제시대 때 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잡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그럼 막 중을 잡는다고. 이 새끼 이거 중을 잡아? 막 그러고 경찰을 폭행했대요. 이 스님을 이 새끼가 이게
그리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한 대라도 이쪽에서 뭐 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야 막. 뭐 아이고 아이고 막 되게 웃긴 양반이거든. 막 소리도 잘 지르고 막 이게 하여튼 막 굉장히 와일드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글만 쓰면 어조가 알고 싶어요. 님의 침묵. 뭐 이 그쵸? 뭐 여성적 어조죠. 되게 특이해요. 저는 이분의 이분이 쓴 그러니까 산문이죠. 산문을 읽다가 그러니까 조선 불교 유신의 강령 이런 거 이분이 쓰신 거거든요. 막 이래요. 막 그 내용이 막 조선혁명 선언 같아요. 근데 시만 가면 막 이렇게 이거 뭐 여성에 대한 그런 걸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르다. 글을 쓰시는데도. 그래서 운문을 쓸 때와 산문을 쓸 때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보통 우리가 소설가들이 시도 쓰고 그래요. 처음에 공부 습작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게 쓰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문체가 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시도 강하고인데 참 특이한 분이에요. 이거. 조선 불교 유신에 이런 걸 만들죠. 유신에 이런 걸 창립합니다. 1921년인데 조선불교 유신회는 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친일화되는 불교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승려들이 역사, 그러니까 국사, 국어 이런 거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러니까 승려들에게 뭐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승려에게 민족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1930년이 되면 만당이라는 걸 조직해요. 이건 뭐 본인 스타일에 맞게 그냥 무장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무장단체, 비밀리에, 지하 조직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그래서 밤에 이제 승려들이 승복 벗고 검은 옷 입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검은 옷 입으면 안 보여요. 이 뭐라고 해야 되니? 이게 무장 지하 조직 막 이런 거예요. 만당이라는 걸 조직해서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불교의 아류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민족 종교라고 보셔야 돼요. 원불교 교단은 지금도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원불교 원음 방송이라고 해서 방송국도 가지고 있죠. 1916년에 박중빈이 창시를 했어요. (1916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새생활운동 이런 거 전개하거든요. 새생활운동을 전개해요. 이게 뭐 미신타파, 그다음에 이 저축 이런 걸 강조하죠. 돈 좀 모아라. 돈 쓰지 말고. 막 어저께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자려고 오늘 아침에 수업 있으니까 자려는데 김생민의 영수증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그거 되게 재밌대. 그 남의 영수증 읽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뒤에 뭐라고 쓰면 돈은 안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송이에요, 방송. 김생민이라는 그 방송이 나와서 뭐 영수증 남의 영수증 막 읽으면서 어떻게 돈을 이렇게 쓰느냐. 김생민이 돈을 안 쓰나 봐요. 뭐 막 쓰면서 이제 막 프로그램 하는 건데 그거랑 비슷해요. 이분 얘기가. 돈은 안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돈은 버는 거예요.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이상한 분이죠. 안 쓰려면 뭐하러 벌어요, 돈을? 저랑은 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은 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제 문화사 마지막인데 문학과 예술의 활동이거든요. 문학과 예술 이렇게 써볼까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시간 맞춰서 끝낼게요. 자, 문학부터 볼게요.
4개로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사실 이건 국어 선생님들이 해주는 건데 응? 국어 시간에 자세히 배우거든요. 이거 왜 안 해줘요? 안 해주면 뭐 제가 해주죠. 우린 하나니까. 자 여기 보세요. 1910년대는 우리가 보통 이인문단 시대라고 불려요. 이광수와 최남선 누구와 누구? 국어 선생님들이 애증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빼면 국어사가 전개가 안 되죠. 근데 너찬이 그렇죠? 이인 문단 시대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 국문학사에 있어요. 이인 문단 시대 이런 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런 말을 하죠. 이광수와 최남선. 이런. 자, 20년대는 이게 초반과 중반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20년대 초반과 중반. 20년대 초반은 그 문화 통치가 진행되면서 문학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문학을 집필하는 공간이 확대됐다고 해야 되나? 뭐 동인지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잡지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문학을 집필하는 공간, 문학 집필 공간이 확대됐다. 문학 집필 공간이 확대되어 갔다. 이게 이제 동인지들이 만들어지죠. 동인지가 발간됩니다. 자, 국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동인지. 배운다며요. 배운다며. 배우신다며요. 국어 시간에. 우리나라 최초의 동인지가 뭐냐고요. 국어 선생님들 다 집합시킨다 제가. 김동인의 창조. 그렇죠? 그 다음에 염상섭의 폐허. 동인지들이죠. 이건 퇴폐. 그렇죠? 퇴폐 문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화의 백조. 순수 문학 같은 거. 동인지가 발간됩니다. 백조. 중서가 백조. 창조가 아니고 창조는 김동인이고. 에휴 바보. 창조, 백조, 이상화의 백조. 요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뭐 이렇게 사람 이름하고 국어 시간처럼 외우는 문제는 안 나오고 요게 이제 나오면 몇 년대? 20년대 초반 이렇게 해서 찾는 거죠, 시대를. 초반. 창조가 발행되었을 때 발간되고 있을 때 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물산 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정답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국사에서. 그다음에 잡지도 발간돼요. 뭐도? 잡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문해지 같은 거죠. 종합 문해지 같은 건데 이런 것도 발간이 되죠. 개벽. 조선지광 이런 것들이 발간.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울게요. 공간이 없네. 여기 중반이라고 쓰세요. 여기 초반, 여기 중반. 중반은
시험에 중반만 나오는 거죠. 20년대 중반만. 20년대 중반. 첫 번째 신경향파 문학, 카프, 프로문학이라고 해서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고발하고 그다음에 문학의 어떤 사회성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문학 집필이 이루어지죠. 신경향파 문학. 요거는 이제 카프가 결성되는 건데 카프. 이게 25년에 결성되죠. 김기진, 박영희 뭐 이런 사람들. 임화, 오빠와 화로 뭐 이런 거 쓴 사람. 이 카프는 문학이 뭐를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 현실을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프 문학은 읽어보면 좀 황당하죠. 뭐 농민이 나오면 주인공이 농민이 나오면 농민이 이제 낯들고 가서 지주 다 죽이고 초가지 위에서 하하 웃으면서 막 불타 죽고 막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을 완성하고 죽는 거죠. 문학이 다 그래요. 내용이. 프로 문학이라고도 하는 거죠. 계급 문학, 프로 문학, 계급 문학입니다. 이 작품성이 좀 떨어지죠. 계급 문학.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민족 정서를 노래하는 아주 후벼 파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죠. 김소월, 진달래꽃 이런 게 이때 쓰여져요. 26년. 민족 정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기도 프로문학 하면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것도 26년 작품이죠. 이상화의. 쓰지 마세요. 국어 시간에 배우세요. 그다음에 국민문학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계급 문학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거예요. 계급 문학에 대한 반발. 뭐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펼쳐지죠. 이게 이제 중반 때 나오는 문학들입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나와 이런 거. 이게 26년이거든 이런 게. 그러니까 중반. 그다음에 이거는 25년인데 이걸 제가 수업할 때 뭐라 하냐면 이게 조선공산당의 연도와 같아. 그래서 25년에 조선공산당 카프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치안유지법.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라고 그랬지. 25년 치안유지법과. 그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0년대로 넘어올게요. 이쪽으로 올게요. 30년대로 가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또 30년대는 뭐를 얘기할까? 이게 순수문학. 그러니까 정말 문학의 순수성을 엄청 강조하는. 읽으면 막 쓰러지는. 시 읽기 시작하면 막 이거 읽는 거죠. 정지용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김영랑 읽으면 막 침전되는. 순수문학. 근데 이 순수문학은 좀 뭐가 있어요. 이게 좀 현실 도피성이 있죠. 역사에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수한 문학 체계를 강조하는 거니까. 정지용, 뭐 김영랑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항일 저항문학들. 저항문학이죠. 저항문학하면 누구 떠올라요? 이육사, 윤동주 이런 사람들.
30년. 40년대로 넘어가면 문학의 암흑기입니다. 예, 절필 문학가들이 등장하죠. 문학의 암흑기. 절필 문학가들이 등장한다. 붓을 부러뜨리는 거죠. 쓰지 않겠다. 친일의 붓을 놀리지는 않겠다. 또 반대로 나는 친일의 붓을 놀리겠다. 친일 문학이 융성합니다. 제가 전에도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일하다가 너 씨야 창씨개명 안 하면 죽어. 너 창씨개명해. 그렇게 해서 창씨개명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먹고 살기 모르니까. 근데 지식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많은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친일을 하고 글을 쓰는 거는 아주 나쁜 거야. 이거는 의도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민족에게 끼치는 해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글을 쓰는 거니까 이런 새끼들이 나쁜 새끼야. 서정주. 내가 EBS 수업할 때 이 얘기해가지고 서정주 손자한테 고소당했잖아. 진짜 나쁜 새끼거든. 여러분들이 서정주의 그 시를 읽으면서 막 경탄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더러운 시예요. 국화 옆에서 이런 거. 국화가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꽃이거든요. 근데 이 서정주가 우리 80년대까지 한국문인협회 협회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에 버젓이 서정주의 시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예요. 저희 한국사 기본서 교재를 보면 이번에 발간된 거 보면 제가 실어놓으라고 했거든요. 친일 문학 작품들. 서정주의 작품. 우리의 오장 마쓰이 히데오요. 이런 거 내가 반드시 실어놓으라고. 그래서 이번에 실었더라고요. 가미가제 폭격기 찬양하고 이런 시들. 응?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 응? 나쁜 사람들 이름 좀 써볼게요. 서정주.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지? 김환란, 주요한, 노천명. 아주 개 푸드먹는 소리 하지. 너희들은 손잡고 나가 있어야. 내 표현대로 하면 너희들은 싹 손잡고 같이 나가야 돼.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사 선생은 적어도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은 혼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들의 죽음을 위해서라도 국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이건 나쁜 새끼들이라고. 응? 국어 선생님들이랑 밥을 먹고 식사를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다 보면 미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흥분하거든요. 국문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항상 마지막에는 미당이 천재거든요. 미당의 시는 진짜 죽여요. 예술성은. 국어 선생님들이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국문학자들이. 그래도 미당만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맨날 얘기해요. 그래도 그래 맞다. 미당만한 개새끼가 어디 있냐. 제일 나쁜 새끼다 그 새끼가. 그러니까 씨알도 안 맥히는 거죠. 국사 선생님이랑 국어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영원한 평행성이 미당이야 미당. 왜냐면 국문학자들은 그래도 문학적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니까 미당의 시는 정말 놀랍거든요. 그 놀라운 시를 쓰는 사람이 저렇게 놀랍게 친일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시는 사람의 마음인데 시를 쓰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는 건 나쁜 거야. 제가 술 마시다가 국어 선생님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후배 국어 선생님한테. 야, 너는 시를 가르치는 애가 인간을 대하는 기본 매너가 그게 뭐야?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를 가르치면서 제가 그저께인가 그 수업하면서 하도 자세가 안 좋아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영화 킹스맨 이번에 나오죠. 킹스맨 1편에서 유명한 대사 있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시가 매너를 만드는 거거든. 시는 사람에 대한 기본 매너를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시를 가르치는데 사람을 상대하면서 무시하고 이러는 국어, 내가 가끔씩 보면 이제 국어 선생님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있어. 내가 뭐라고 하지. 야, 너는 시를 가르치는데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어떡하니? 시를 가르치면서. 너는 시를 돈 벌려고 가르치는구나. 그러지 마. 내가 그러죠. 그러지 마. 시를 가르치면서 그러면 어떡해? 그 고귀한 걸 가르치면서. 응? 주둥아리로 나불대면서 가르치니까 그래. 가슴으로 느끼게 못 가르치고. 어? 씨, 나쁜 새끼 확 때려봐라. 서정주란 새끼. 고소했더라고 손자가. 예술입니다. 예술. 자, 첫 번째 음악부터 볼게요. 이 음악 부분은 이게 창가가 유행하거든요. 이게 근대사부터 나오는 건데, 뭐가 유행한다고요? 이 창가는 뭐냐면 외국 곡에 우리나라 가사를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외국 곡에 우리나라 가사를 붙여서 만드는 게 창가거든요. 그래서 애국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그 스코틀랜드 민요 오랫동안 사기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더 이상 하면 안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내가 음악의 아픈 추억 얘기해 줬잖아. 정리해 보면 외국 곡에 우리 가사를 붙여서 만든. 그래서 뭐 학도가 보면 학도가 뭐 권학가 이 저기 그 근대사 할 때는 애국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불리거든요. 거국가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창가들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술입니다. 이 미술은 음악도 해야지. 이거 왜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가곡들, 가곡들이 만들어지는데 민족의 애환을 심정을 노래하는 것들이죠. 민족의 심정, 민족의 애환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가곡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전에 수업하면서 그 교육제도 바뀌는 거 저기 얘기하면서 막 흥분했던 거 있죠. 저는 사실 음악이나 미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지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음악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음악 선생님이 막 풍금이나 피아노 같은 걸 이렇게 치면 우리가 그걸 따라 부르고 한 소절씩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그 고급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가곡을 어떻게 접하고 오소레미오를 어떻게 한번 불러봐. 사실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고급 음악을 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 시간표를 보고 내가 기절하는데 음악이 한 시간이 없어. 한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중3인데 입시 그 외고 그래서 수학이랑 영어로 다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전화하면 몇 반 누구 아빠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거든. 아니 난 분명히 밝혀요. 난 뭐 이러지 않아요. 난 몇 반 누구 아빠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우리 딸을 이런 학교에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 음악 미술을 가르쳐 줘라. 나는 그게 중요하다. 음악 미술 체육이. 그랬더니 막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결국 2학기 때도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근데 너무 실망스러워. 아니 생각해봐. 음악이 한 시간도 일주일에 들지 않아. 얼마나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도 가서 이렇게 가곡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체육 시간에 체육도 하고 우리 남자분들 아시면 볼도 한번 진하게 한번 차고 농구도 하다가 막 손도 이렇게 부러지고 손가락도 부러지고 또 이러고 또 한 기부서 다니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진짜 씨.
수학하다가 죽을 거야 아마. 내가 애 보니까 그러더라고.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의 한심스럽더라고. 수학이 일주일에 7시간이 들었어. 그러니까 음악 미술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거기다 다 박아놓은 거야. 에휴 씨, 진짜 짜증나. 나라가 언제 배울 거야? 그럼 가곡은 언제? 우리 딸은 가곡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걔를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고. 그렇잖아. 그 고급 수업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줄 거야? 나중에 나이 들어도 그걸 모르고 살 텐데. 그때 아니면 못 배우잖아. 사실 우리가 배워? 우리야 뭐 안 배우잖아. 우리 어떻게 배워? 그 중고등학교 아니면 배울 기회가 없는데. 알겠어요. 빨리 할게요. 홍남파 뭐 이런 사람들. 올밑에선 봉선화야. 이런 걸 언제 불러보냔 말이야.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면. 지금 이 나이 돼서 불러봐.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현재명의 고향 생각. 그 다음에 안익태의 애국가. 코리아 환상곡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동요도 있어요. 동요. 이 동요는 색동회의 윤구경이라는 분이 만든 곡들이죠. 이 활동을 윤구경이 하는데 반달이라는 동요, 그 다음에 고향의 봄 이런 거 다 이분이 만든 겁니다. 진짜 주옥과 같은 노래들. 애들이 이런 걸 부르고 그러면서 커야지. 아휴, 학교 가니까 개판이야. 중학교 3학년 여자애들이 죄다 화장하고 다녀. 화장을 한다는 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음악 수업도 안 배우고 미술 수업도 안 배우고 체육도 안 배우고 얼굴에다 그렇게 화장을 덕지덕지 하고 다니면서 영어 수학을 잘하면 뭐 할 거냐는 얘기야. 응? 그 나이에 맞지도 않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응?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 뭐라고도 안 한대. 할 수가 없대. 전교생이 다 하고 다니니까. 아휴.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미술은 고희동. 서양 화가 중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고희동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맨날 수강 후기에 씨양. 이중섭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맨날 답글에다 저는 소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소 그림으로 유명하죠. 소를 그림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극입니다. 연극. 이 연극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극예술협회. 이게 20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일제시대 때 이게 1910년대 이 신파극 이런 게 유행하거든요. 신파극이 뭐냐면 원래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새로운 파도 이런 거예요. 새로운 물결. 근데 신파극이 대부분 어떠냐면 막 이렇게 남녀의 애정 이러면서 막 그 변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수일과 심순애, 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았단 말이냐? 그러면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그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 변사들이 나와서
그걸 이제 심파극이라고 하는데 이 심파극을 이제 이 유학생들이 이제 보니까 심파극이 조금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느낀 거예요. 예술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동경 유학생이 중심에서 극예술협회 이런 게 만들어져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같은 게 사실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으면 사실 좀 재미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공연되는 걸 못 봐서 그래요. 그게 작살이거든. 그러니까 이 희곡은 공연된다는 걸 가상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곡을 읽을 때 이게 공연되는 걸 보면 이 배우들의 대사가 시거든, 시. 이게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이 다 시야, 시. 한 문장 문장이. 그래서 그게 확 가는 거거든. 예술성의 깊이가. 연극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영화랑 연극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수준도 다르고. 연극 잘된 연극을 한 편 제대로 보잖아요. 그럼 정말 힘들죠. 제가 얘기 안 했나요? 1990년대 송광호 그 연기를 보고 내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강호 형이. 와, 진짜 연기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관객들 몇 명 안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막 빨개져 가면서. 그러니까 저런 대배우가 되겠죠.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그 소극장에서 연기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배우가 아니고 예인 같다.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거예요. 미쳐서 막 하는 거예요. 미쳐서. 연기하는데 미쳐 있더라고요, 눈이. 그러니 이렇게 온 국민들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깡패 역할을 하면 깡패 같고 그렇잖아요. 무슨 장사 괴물 봤어요? 난 진짜 한강에서 그거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 추린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긁으면서 오징어 다리 뜯어먹다 걸리고 막 그러잖아. 아, 그런 연기는 진짜 악권이야, 악권. 그다음에 토레. 이게 23년 극예술연구회. 이 연극 단체들을 좀 물어봐요. 이 극예술연구회에서는 유치진의 토막 이런 거를 공연했어요. 유치진의 토막 이런 작품을 공연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연극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4 영화입니다. 영화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영화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나운규의 아리랑. 아리랑. 이 아리랑이 상영되죠. 이제 26년에 상영이 됩니다. 나운규가 시나리오를 쓰고 나운규가 배우도 하고 나운규가 연출한 감독한 그런 영화죠. 근데 이게 민족적 정신을 담고 있어요. 이 이름에서도 보이지만 이게 그 나중에 이제 근대사 배우면 알겠지만 이 주인공이 막 철도를 막 부시고 이러거든요. 꽃갱이로. 그 철도가 상징하는 게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이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영화예요.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다. 이 아리랑도. 나운규라는 사람. 이 나운규가 이거를 19살에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다. 19살에 시나리오를 완성했대. 19살 뭐 하고 있니? 그럼 꼭 써주는데 선생님은요. 그렇죠. 아, 멘트가 괜찮죠. 저런 애들은 잘 될 거야, 그렇지? 센스가 있으니까 애가. 나운규 아리랑을 상영해. 이게 한국 최초의 영화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보이니까 일본이 이것도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1940년에 조선 영화령 이런 게 만들어져요. 우리 령이 만들어 뒤에 법이 있으면 앞에 게 탄압받는 거라고 그랬죠. 조선 영화령. 영화령 40년에 만들어. 이게 미디어나 영화 이런 거 탄압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과 예술이 다 끝났습니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수업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저기 봐요. 다음 주는 노량진에서 수업을 합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